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아주 특별한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중국경제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재웅 센터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대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를 맡고 있는 윤재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국내 이슈 다루는 SDI 리포트, 또 중국 경제 다루는 슈퍼차이나 리포트, 또 글로벌 모니터, 기업 분석 보고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거기서 슈퍼차이나 리포트를 내고 있는 분이고요. 오늘 모신 이유는 홍보도 좀 겸해서, 그리고 중국 관련한 이슈들을 몇 가지 좀 풀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자, 이분이 최근에 책을 냈어요. 차이나 플랫폼이 온다. 윤재웅 지음. 이 책 저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강추하고 싶습니다. 왜냐? 한번 찾아보시면요, 중국 플랫폼 기업들에 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넓은 맥락 속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요. 꼭 저희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아니라도 꼭 추천하고 싶은,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리고요, 제 책도 이제 곧 나옵니다. 제 책도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책 제목은 부의 재편입니다. 같이 꼭 세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이나 플랫폼은 이 책을 구매하신 다음에 저희 연구소에 들어오셔서 1:1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별도의 PDF판 특집 보고서를 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구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하는 건 그렇고요. 저희 센터장님 한번 이 책 간단하게 1분 안에 초스피드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면 좀 예전 올드한 어떤 시각에서 저희가 중국 경제를 많이 봐왔는데요. 사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나 텐센트, 찡동, 메이투안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그런 언택트 소비라든지 그런 무형 자산과 무형 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이것이 단순히 중국 경제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도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러한 어떤 영향과 우리가 그러한 어떤 중국 플랫폼을 공략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된 책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책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우선 중국 경제가 한국의 일방적인 수출 대상국이었다가 이제는 어찌 보면 한국의 최대 경쟁국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력 기업들이 좀 많이 밀려나고, 그래도 여전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국 옆에 있는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가 또 활용해야 되는 기회인 측면도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좀 먼저 나눠보시죠. 중국은 한국에 왜 위협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살짝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그 주력 기업이 형성된 게 바로 중국 때문에 저희가 형성된 겁니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 철강, 이런 우리가 지금의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은 다 대중국 수출의 증가와 함께 맞물려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한 15년, 20년은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의 최대 기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한다는 것은 곧 그런 어떤 품목들이 중국 경제에도 상당히 필요로 한 것들이었는데, 중국 정부도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을 계속 수입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인사이드 정책이라고 그런 어떤 필수 제품들을 자국산 비중을 높이는 그런 차이나 인사이드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런 어떤 제품들을 스스로 개발해냄으로써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주요 기업들과 경쟁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수입하던 걸 이제는 수입 대체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성장해 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제일 뚜렷한 사례들은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자동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 2014년, 2015년만 해도 삼성 갤럭시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뭐 15%, 2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뭐 중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었는데 불과 3, 4년 만에 많이 잘 아시다시피 뭐 화웨이나 오포, 비보나 샤오미 같은 그런 어떤 로컬 스마트폰 그 브랜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가성비를 그 무기로 공략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거의 0%대에 불과한 1%가 안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당시 해외 공장 중에서는 사실 중국에서 제일 많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워낙 그 로컬 특히 SUV 부문에서 그 로컬 자동차에게 밀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공장 가동률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그 수요도 굉장히 급감하면서 굉장히 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이 또 약진을 많이 했다고. 그렇죠. 중국 업체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지리 자동차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현대 자동차의 어떤 그런 빈자리를 공략하면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도 항상 그 합자 회사로 형태로 이제 자동차 회사를 갖다가 설립했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GM하고 뭐 중국 로컬 기업하고 51대 49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글로벌 업체의 어떤 브랜드는 빌려오면서 그렇게 합자 회사를 만든 다음에 기술을 이제 흡수하는 형태로 지난 한 20년간, 30년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기술을 흡수하고 이렇게 자국산 비중을 높이면서 이제 서서히 자국산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뭐 가격 경쟁력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이제 중산층이 많이 성장하면서 뭐 여행이라든 레저 수요 많아졌는데 거기에 뭐 현대차가 좀 대응을 잘 못한 측면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특히 2017년도 이후에 중국의 어떤 자동차 어떤 판매 트렌드가 기존 세단에서 SUV로 완전히 이제 전환될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사실 국내 현대 기아차에서 그 경쟁력 있는 SUV 그 모델을 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빨리 뺏긴 측면이 있습니다. 저 선대인의 3년 만의 신작 부의 재편이 7월 9일부터 온라인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생겨나는 새로운 기회, 이 기회를 선점하는 가장 탁월한 해법을 만나보십시오. 그 한한령하고는 상관없나요? 뭐 이게 한한령하고 좀 시기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네, 한한령도 뭐 2017년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우리 한국의 어떤 소비재 단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한한령은 뭐 자동차도 물론 큰 타격을 받았지만 특히 문화 상품들, 게임이라든지 뭐 공연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문화 상품들 쪽에서 사실 거의 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거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한령만 없었으면 뭐 현대차가 중국에서 계속 좀 팔릴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네, 또는 뭐 스마트폰이나. 네, 사실 중국의 어떤 한한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거의 어떤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가 중국 시장에서 이제 퇴출을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한한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한한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도 이미 2011년, 2013년부터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중국 법인의 매출과 점포 수는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 업체들이 중국이 이제 전자상거래로 완전히 이제 모바일 플랫폼 쪽에서 유통시장이 바뀌고 있는 그 트렌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한령이 터지면서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점유율이 기업의 점유율 하락이 가속화된 측면으로서의 한한령의 영향력은 있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중국 시장에서 사실은 밀려나고 있었는데 그렇죠. 한한령이 그냥 좀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맞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겠군요. 네. 그럼 어쨌거나 그만큼 뭐 중국 로컬 업체들의 이제 경쟁력이 부상했다는 것이고 네. 한국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위축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게 한한령이 꼭 아니더라도 상당히 구조적인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한한령이 한국산 어떤 제품이나 이런 시장 점유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만약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제 곧 그
우리 한국을 방한을 해서 뭐 이렇게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거죠. 그거는 한한령이란 건 단순한 어떤 그런 메인 이슈, 원인이 아니었고 메인 원인은 오히려 따로 있고 그 메인 원인이 사실 유통이든 어떤 스마트폰 판매든 다 플랫폼 경제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지 결코 한한령에 국한된 어떤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플랫폼 경제 부상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중국이 국내 산업도 그렇지만 뭐 수출 시장에서도 우리하고 이제 겹치는 그런 품목들이 많은데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철강 같은 거 뭐 예전에 포스코 잘 나가다가 중국산 철강들 퍼지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들어졌고 뭐 조선도 지금 기술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일반적인 뭐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 업체들 때문에 우리가 또 피해 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조선, 철강, 뭐 석유화학, 해운, 자동차, 스마트폰까지 와 굉장히 하여튼 뭐 많이 밀려나거나 따라잡히거나 그래서 참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좀 많이 입지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뭐 거의 그렇게 되어버려서 LCD를 만들다가 이제는 OLED를 만들고 있는데 그조차도 지금 중국 정부가 되게 엄청나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 붙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는 좀 어떤가요? 반도체도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사실 미중 무역 분쟁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어떤 그 첨단 기술 산업의 어떤 그 발전을 갖다가 좀 막기 위해서 그 반도체 특히 5G 뭐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도 굉장히 큰 어떤 그 제재 대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어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어떤 그 대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과는 아직 기술 격차가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반도체에서는 그런 좀 기술 격차가 있지만 이 중국 업체들이 자신의 자국산 제품에 필수적으로 넣는 어떤 비중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뭐 저가 제품 쪽에 이렇게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뭐 한 3에서 5년 후에는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뭐 굉장히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중국이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에서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랑 같이 상생하는 구조는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기능하면서 중국이 세계로 수출할 때 우리가 그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이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국의 어떤 수출의 대부분은 중간재 형태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제 중국 경제도 단순한 어떤 세계 공장에서 이제 중산층의 어떤 성장으로 세계 시장으로 바뀌면서 구매력도 커지면서 이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소비재의 어떤 핵심 유통되는 어떤 틀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여전히 우리 수출의 80% 정도가 여전히 중간재를 팔고 있고 소비재는 이제 한 5%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비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중간재 비중은 80%로 여전히 크고 중국이 이제 막 커지고 있는 그런 내수 시장을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재 부분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의 어떤 그 성장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성장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수출 구조는 아직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중국이 지금 계속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중간재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중국한테 계속 조금씩이라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중국이 여전히 뭐 경제 성장률은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슈퍼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슈퍼 컨슈머들이 뭐 대거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뭐 이른바 이커머스 기업들 비롯해서 그런데
팔릴 수 있는 맞습니다. 소비자들을 수출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전히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는 컨셉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 대중국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국을 세계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장이 모든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든 아니면은 뭐 배달이든 SNS든 그게 우리가 문화 콘텐츠의 어떤 OTT 산업이든 거의 대부분의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들이 대부분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올릴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에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플랫폼에 얹을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상품들을 우리가 이렇게 수출한다는 컨셉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지금 한국의 최대 위협이자 동시에 여전히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 기회들을 잘 못 살리고 있는 느낌이다. 자,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일 뭐 있다면 짧게 조금 조언을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뭐 사실 이게 새로운 어떤 중국의 플랫폼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이런 어떤 문화 교류든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끊어져 있는 이 한한령 자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완화가 기본 전제로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오는 요커들, 그 대중국 어떤 그 밸류체인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지금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문화 콘텐츠,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그런 OTT 플랫폼이나 이런 데 실리기 위해서도 그러한 어떤 그 한한령의 어떤 해제, 그 정책 강도의 완화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제 더 이상 어떤 제품, 유형제로서의 어떤 제품을 중국에다가 수출한다는 컨셉보다도 이 중국의 내수 시장을 완전히 점령한 이 플랫폼에 어떻게 내 상품, 내 컨텐츠를 어필하고 거기에 올리고 어떤 플랫폼이 내 어떤 상품을 가장 잘 이렇게 알릴 수 있고 가장 많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그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그런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섬세하게 고민해서 각 기업단, 각 산업별마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공약법을 대응할 대응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한한령 이후에 사실 한국 화장품이 많이 밀려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그 공백을 중국의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 또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플랫폼에 실려서 올라온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화장품이 다시 예전에 어떤 중국 시장에서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역시나 그 플랫폼 공간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중국의 거의 가장 큰 화장품 업체인 상해과화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전통도 오래됐고 중국에서 거의 제일 큰 화장품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회사가 사실 뭐 이제까지는 잘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프라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에 납품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뭐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CEO로 이렇게 초빙을 해서 향후 한 몇 년간 그 온라인 매출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로컬 기업들도 이 온라인 플랫폼에 어떻게든 적응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어떤 화장품의 판매는 대부분 면세점 채널에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뭐 일부 뭐 그 웨이상이라고 그 따이꼬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유통이 됐는데 사실 중국의 어떤 그 타오바오나 뭐 이런 그 찡동이나 그런 어떤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속에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역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 흐름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또 특히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자, 오늘 주제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윤재영 센터장 다시 모셔서 다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